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그걸 풀어보려 해요.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았던 그때의 기억을 저 혼자 간직하기보다는 많은 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제 나이 26살 때 저는 20살 때부터 꾸준하게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공장, 집만 반복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버렸죠. 그래서 일단 쉬기로 했었는데요. 또 가만히 있긴 불편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그때 첫 아르바이트로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당시 남편도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면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했는데요. 영화관 일이 그리 바쁘지 않았었고 자주 이야기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잘 맞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면서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우린 정말 풋풋한 연애를 했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난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이었거든요. 첫사랑이 끝사랑인 거죠. 손만 잡아도 좋아했었고 굳이 해외여행이나 호텔에서 기념일을 보내지 않아도 포장마차에서 서로 마주보며 어묵만 먹어도 즐겁고 좋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정말 우리가 천생연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었는데요. 저보다 사회생활도 일찍 했던 남편이 직장 방향도 잡아주면서 용기도 얻을 수 있었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면서 관련한 자격증까지 딸 수가 있었어요. 그 덕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고 저에게 남편은 둘도 없는 귀인이 되어주었답니다. 저도 이렇게 듬직한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었으면 했고 남편 역시 앞으로의 인생에 내가 쭉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거절할 이유 없이 바로 승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준비가 시작되나 기대하고 있었죠. 사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의 집은 2남 1남으로 남편이 막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받고 자랐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구김살 하나 없는 남편이기도 하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는 남편의 가족들을 차례로 소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큰 신우는 저에게 너무 살갑게 잘해주셨었는데요. 작은 신우는 영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보더라고요. 진짜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 정도로 평소에 대놓고 저를 싫어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제가 고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에겐 항상 지고 있어야 하는 큰 짐과 같은 사실이었죠. 5살 무렵에 엄마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서 고아원으로 맡겨지게 되었거든요. 그 후에도 참 사는 게 힘들었었어요. 어딜 가나 꼬리표가 되어버리니 누구 하나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나타난 게 남편이었어요. 물론 남편의 가족들도 나를 좋아해 주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예상하던 그대로였어요. 시댁 식구분들께서 저를 정말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시선이 있다 보니까 누가 좋아해 주겠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남편이 큰 누나를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었을 때에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성격이 정말 좋으셨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K장녀 그 자체였답니다. 저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분위기가 하나도 없었기에 다른 분들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작은 신우는 저를 있는 대로 싫어했었거든요. 처음 볼 때부터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티를 많이 내셨었어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 역시 뭐라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뒤에서 곁눈질로 쳐다보시고 혀만 끌끌 차고 계셨죠. 남편은 정말 아주 다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연애하던 중에 울면서 고아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도 편견 없이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다 늘 새겨주었어요.
그런 배경 같은 건 전혀 볼 필요가 없다 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 신경 하나 안 쓰실 거라고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 듬직하고 오빠 같은 모습에 그것만 보고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던 건데요. 시모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저를 싫어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면전에 대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기가 죽어서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나는 가정교육 못 받은 것들은 상종도 하기 싫어.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말이지. 부모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게 있어야 가정도 잘 꾸릴 텐데 넌 부모가 버린 거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나중에 우리 손주가 너에게 버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냐? 난 도저히 싫다. 엄마,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람 앞에 두고 무안하게. 이게 꼴을 지 여자친구라고 편을 드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딴 애랑 결혼을 하겠대? 절대 안 돼. 혼주석 싹 비우고 싶거들랑 네 마음대로 해. 물론 시모의 모진 말에도 남편은 꿋꿋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덕분에 더 심하게 나무라거나 하진 않았었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영 저를 좋아해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남편이 나름대로 제 편을 들어주겠답시고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그랬지만 사실 중간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갈수록 더 미안해졌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엄마라도 찾아보고 싶어 인터넷을 뒤져 방법이라도 알아보려 했었는데요. 경찰서에 DNA 등록을 해놓으면 수월하다 해서 시도를 해보았지만 택도 없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날 동안에도 못 만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빌라에서 살림을 합쳐 같이 사는 중이었어요. 원래는 따로 살고 있었는데 저 혼자 살던 빌라에서 하필이면 여자들 집만 골라 강도가 들었었거든요. 저 역시 피해를 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없을 때 집안에 온 살림을 다 뒤져놓고 했었거든요. 이게 돈만 노리는 거면 그러려니 했었는데 종종 속옷 같은 것도 사라지다 보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해코지라도 당할까 했었거든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다가 혹은 집에 있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공포에 덜덜 떨곤 했었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안 되겠다고 자기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된다 하면서요. 그래서 월세 계약을 끝내면서 바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서로 한창 사이가 좋을 때 살림을 합친 거다 보니 축복은 한순간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임신을 한 거죠. 정말 둘 다 뛸 듯이 기뻐했었고 그래서 바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유산이 되어 아기는 천사마을로 돌아갔답니다.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괴롭히셨는데 그게 아기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대놓고 저를 싫어하시니까 집에 오실 때마다 폭언을 일삼고 저에게 뭐라 하셨어요. 엄마가 아들 집에 반찬을 주러 오는 거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철판 깔고 늘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인사하러 나가면 제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고 제 배만 노려보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오신다고 그이한테 연락 받았어요. 차라도 드릴까요? 너 애는 언제 지울 거니? 내가 분명 지으라고 전화로 말하지 않았나?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시라는 거지?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차라도 드세요. 네? 안 그래도 식혜 가지고 왔다. 이거나 먹자. 내가 가져온 건데 얼른 마시거라. 식혜 또 챙겨오셨네요. 감사해요. 시모는 올 때마다 늘 식혜를 가지고 오곤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아는 식혜 장수라도 있으신 건가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매번 가지고 오는 것도 또 제가 먹나 안 먹나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수상하다 했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나를 위해 챙겨주시는 거라 생각해서
그 마음에 보답하려고 감사를 표하면서 넙죽넙죽 받아먹곤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식혜는 임산부가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중에서도 유명한 편인 거 있죠? 식혜에 들어간 엿기름이 젖을 마르게 한다더군요. 저는 설마 임산부에게 그런 음식을 꼬박꼬박 먹일까 하는 생각도 평소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걸 알려줄 만한 엄마가 없었으니까 정말 모르고 살았었어요. 이때 충격이 컸었는지 하유를 하게 되어 산부인과에 가봤어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는데 하율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하시면서 안정을 취하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꾸역꾸역 찾아오시더니 누워있는 저를 향해서 다 들리게 쟤는 시모가 왔는데도 누워있냐 하면서 타박을 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만 했었죠. 매번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도 대중교통을 타고 가셨었는데 정류장까지 꼭 제가 같이 가서 배웅을 하게 만드셨어요. 넌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하니? 이게 다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다. 네가 너희 부모에게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배웠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로 하지 않았어도 다 알아서 했을 것을. 내 입이 다 아프다.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산부인과에 다녀왔었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 해서요. 네가 진짜 어미가 없어서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유난인지 모르겠다. 나 때는 시어머니가 오셨다 하면 오시는 시간 맞춰 정류장에 나와 있고 그랬었어. 나 정도면 되게 양반처럼 구는 거란 걸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알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당연히 저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줘야 하지 않겠니?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려줘야 하니? 내 가방도 들어라. 원래 이런 게 다 며느리가 하는 거야. 이외에도 너네 생각해서 샀다면서 무거운 수박을 들게 하시기도 하고 입덧이 있는데도 더럽다 뭐다 하시면서 오시면 화장실 청소를 시키시거나 싱크대 하수구 안까지 닦게끔 시키셨었어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에 저도 제 몸 아기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제가 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싶었나 봐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였나 봐요. 안정을 취하라 했는데 그렇게 움직였으니 당연하다 싶어요. 아기도 배 안에서 저 때문에 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결국 그렇게 유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안 날에 두 눈이 퉁퉁 붓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새 생명이 그렇게 호련히 떠나버리니 그 고통은 지금 생각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듣고 오히려 잘 됐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때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뱃속의 아기가 얼마나 착하니? 내 아들 발목 잡히지 않게끔 알아서 떠난 거 아니야. 너도 눈치가 있으면 따라 떠나면 참 좋을 텐데.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냐?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사람 신세는 변하지 않는다. 네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네 애도 너처럼 그렇게 자기가 버려질까 봐 먼저 떠난 거야. 너랑 다르게 얼마나 효자니? 어머님한테는 손 주셨잖아요. 슬프지도 않으세요? 아니다. 내가 왜 안 슬프겠니? 우리 아들 족쇄는 떠났는데 너는 안 떠나서 너무 슬프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직까지 네가 붙어있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제 애도 없으니까 알아서 떨어지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서러웠어요. 다른 집은 그래도 아기가 생기면 그동안에는 잘해준다 하잖아요. 그래도 내 핏줄이라고 애만이라도 두고 가라 하는데 적어도 그래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예 이렇게 태어나지도 못하게 내내 괴롭히고 그 다음에도 잘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내 편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때 알게 되었죠. 남편이 아무리 중간에 나무라 주어도 시어머니가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도저히 지금의 남편하고는 헤어질 자신이 없었죠. 시어머니하고 별개로 남편은 저에게 정말 다정했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나가라 해도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꿋꿋하게 버티기로 했어요. 제가 도저히 헤어지질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하루는 결국 작정하고 남편이 없는 시간에 신우들을 다 끌고 와서 저를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캐리어까지 가지고 와서는 멋대로 제 짐을 다 우겨넣는 게 아니겠어요? 작은 신우이도 옆에서 이것도 얘 거네, 이것도 너 엄마 하면서 멋대로 제 물건을 가지고 캐리어에 던져넣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걸 또 우겨넣고 있었고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벙찔 수밖에 없었어요. 큰 신우만 옆에서 두 사람을 말렸는데 시모는 오히려 그런 큰 신우에게 냅다 화를 내는 거 있죠?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 왜 이래요? 진짜 얘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래? 막내가 알면 얼마나 화낼지 몰라? 너는 네 동생 결혼 잘못해 인생 망치는 꼴이 보고 싶은 거야? 예, 안 도와주고 해방만 놓을 거면 너도 나가. 쓸데없이 왜 쫓아오나 했다? 맞아. 나도 막내가 고아한테 장가가는 거 싫어. 언니는 어떻게 그 괜찮아? 둘 다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부모가 없고 싶어서 없는 거야? 애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고아원 가서 컸으면 너 참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이런 말이나 해줄 것이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난 싫다고. 내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한테 장가가는 게 싫어. 넌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러지 말라는 거야? 됐고, 너도 나가. 너도 필요 없어. 이러는 거 막내가 하면 정말 난리나.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봤자 지가 엄마를 이기겠어? 가족을 버리고 쟤를 선택하겠냐고. 이게 다 눈앞에 보이고 밟혀서 그러는 거야. 아휴, 불쌍한 내 아들. 그렇게 눈앞에서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고아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그렇게 문제인가 싶었죠. 저는 그래도 여태 엄마 아빠 없이 살아도 부끄러운 짓 하나 안 하고 착실하게 살아왔었고요. 남들에게 베풀며 사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어 너무 속상하고 납득도 가지 않았었죠. 제 편을 들어주는 큰 신우의 말도 그저 저를 동정하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더군요. 화도 많이 났었지만 그보다도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회의 시선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어놨었거든요. 내가 고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주변 어른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 친구들, 친구네 부모님들마저도 그런 말을 저에게 내뱉었었고요. 아직까지 이 세상은 고아인 제가 살아가기엔 너무나 외로웠죠. 너무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당연한 줄로만 알고 바보처럼 진짜 말 한마디 못하고 화도 못 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짐을 다 쌌는지 캐리어를 냅다 문 바깥으로 던져버릴 시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러더니 어디 안 보이는 대로 썩 꺼져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싶었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바깥으로 쫓겨났답니다. 야, 여기 네 짐 다 넣어놨으니까 어디로든 가라. 어?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줬다 보거든? 여태까지 내 아들 옆에서 빌부터 사는 거 넘어가줬으면 하루빨리 나갈 것이지. 왜 내가 귀찮게 이런 것까지 해야 해? 어머님,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은 무슨? 나 이제 네 어머님 아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 제발 어디라도 좀 떠나. 네가 가는 게 우리를 다 도와주는 거라는데 왜 못 알아먹어? 너 그리고 가는 길에 우리 아들한테 연락이라도 오거든 네 발로 나갔다 해라. 절대 내가 그랬다 하지 말고. 저 이대로는 못 가요. 오빠하고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더 안 바랄게요. 저 정말 갈 곳도 없어요.
너 여기 살기 전에는 네 살던 곳 있었다며. 그렇게 너 혼자 살라고.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제발.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냥 얌전히 주섬주섬 던져놓은 캐리어를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장 여기 뻗팅기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일단 자리를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 나가면 나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시어머니는 또 작은 신우한테 소금이라도 뿌려버리라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진작 뿌릴 작정이었는지 심지어 소금도 가방에 챙겨왔었더라고요. 작은 신우는 소금 바가지를 들고 와서 쫓아오면서 뒤통수에 대고 계속해서 소금을 치면서 엄청 깐족거렸어요. 저는 날아오는 소금을 피하다가 캐리어에 걸려 결국 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지갑도 같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작은 신우가 제가 떨어뜨린 지갑을 손수 주워와서 펼쳐보면 또 비아냥대더라고요. 야, 꼴에 지갑을 명품으로 들고 다니네? 고아주지. 네 분수를 좀 알고 살아라. 얼마나 들고 다니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언제 사람 될래? 작은 신우가 제 앞에서 그렇게 저를 놀리고 있으니 큰 신우가 쫓아나와 작은 신우를 딱 밀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넘어져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맨손으로 무릎과 팔에 묻어있었던 흙도 맨손으로 다 털어주셨고요. 제가 더러워진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했었는데 오히려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 있죠? 진짜 이 사람이 저 작은 신우의 언니가 아니라 우리 언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었네요. 언니, 지금 누구 편이야? 가족 냅두고 전현 편을 드는 거야? 우리 사이에 도대체 편이 어딨어? 이제 우리 가족들 애를 데려다가 뭐 하는 거야? 너 왜 자꾸 사람을 괴롭혀? 너도 시집갈 때 시댁에서 너를 이렇게 대하면 좋겠어? 다른 집안이 우리 무시하면 그때서야 만족할래?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진짜 짜증나게? 됐고, 이제 엄마도 너도 그만해. 막내가 이 꼴을 보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가도 할 말 없어. 알아? 둘 다 여자애 하나 데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큰 신우가 나무라니 작은 신우 그것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였죠. 자기 언니는 무서운가 보네 싶었어요. 그렇게 큰 신우가 작은 신우가 들고 있던 지갑도 도로 뺏어다 주었는데 돌려주려다가 안에 있는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엄마가 저를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에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때 놀이공원에서 서비스로 찍어주었던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어요. 사진엔 저와 엄마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고 엄마도 저도 활짝 웃고 있었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기 직전에 그 사진을 저에게 주면서 이거 꼭 가지고 있어. 그래야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엄마가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맡겨질 때 기억도 잘 나지 않았었는데 이 말만큼은 철석같이 믿고 싶었는지 한평생 살면서 그 사진은 제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었어요. 큰 신우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새하얗게 질러서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했는데요. 어디다 하나 싶었죠. 회장님과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았어요. 이렇게 전화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소도 말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겠어서 바로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큰 신우가 자기가 아는 분 중에 이 지갑에 있는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찍은 사진이야 흔하니까 다른 사람과 헷갈리신 거 아니냐 물어보았는데 이 폴라로이드 사진 안에는 그때 갔던 놀이동산의 독특한 마스코트 인형이 같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바로 알았다 했어요. 지금은 다른 마스코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기 드문 캐릭터이기도 했거든요. 무엇보다 더 놀랐던 건 이 사람이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한 할머니가 부랴부랴 뛰어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자가 촉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할머니 붙잡고 오열하면서 저희 엄마냐 물어보았어요. 살면서 그렇게 운 적은 처음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제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밖에 없을 테니까요. 엄마예요? 진짜 우리 엄마예요?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그 할머니는 제 물음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또 엄마가 아닌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었는데요. 기억나니? 난 네 이모인데 네가 너무 어렸을 때 나랑 헤어져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 할머님 바로 제 이모였어요. 저희 진짜 엄마하고는 8살 차이가 나는 큰언니라고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리둥절했었어요. 제가 꿈을 꾸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누군가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알고 보니 내 가족이라니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하더니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큰 신우가 저희 이모를 알고 있었던 이유는 이모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연락을 한 거였어요. 애타게 저를 찾고 있던 걸 진작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모는 바로 저를 붙잡으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지금 30살이니까 무려 25년 전의 이야기였죠. 너무 갑작스럽게 듣게 된 이야기라 저 역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들으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너희 부모님,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제부는 네가 5살이 되던 날에 교통사고로 둘 다 동시에 그 자리에 그만. 우리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 그러면서 남겨진 네가 양쪽 집안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거든. 제부네는 워낙 가난한 편이다 보니 아무도 너를 데려가려 하지 않더구나. 나는 원래 너희 부모님 살아있을 때에도 너를 정말 예뻐했었거든. 그래서 자주 너를 보러 가곤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난 거고 내 동생과 제부가 세상을 뜨면서 너는 갈 곳이 없어져 버렸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키우려 했었지. 하지만 우리 엄마, 아니 너희 외할머니가 절대 반대하더구나. 그때는 지금보다 더 사회가 보수적이었잖니.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키우겠다는 거냐 그렇게 난리를 치더구나.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그 꼴은 못 본다 하셨어. 난 그래도 너를 어떻게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너네 할머니가 이미 너를 고아원에 데려다 놨더구나.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그냥 버림받은 줄만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부모님이 널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늘에서도 얼마나 속상했겠니. 내가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했었어.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더구나. 그 시절엔 처녀가 다 큰 애를 데려다 키운다 하면 혼담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던 때였거든. 그러다 보니 너희 외할머니가 너를 데리고 있는 걸 극구 반대하셨었어. 그래서 그만 고아원에 보내셨더구나. 하지만 이모도 네가 간 걸 듣고 나서 백방으로 찾아다녔어. 도대체 왜 못 찾았었는지 영문을 모르겠구나. 이모가 원래 사업 욕심이 좀 크신 편이었다 보니 결혼에는 뜻이 없었다 하는데요. 외할머니는 가뜩이나 그런 이모가 저를 양육하겠다 하니까 결사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모가 걱정된다 했었는데 이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저를 버리고 오셨다 하네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엔 아무래도 처녀가 다 큰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저희 이모는 그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분명 안 좋은 소리는 다 들으셨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될 수 있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너는 그 당시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그랬었겠지. 그때가 네가 4살, 5살 정도였으니까.
그렇다 보니 어린 마음에 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더 똑바로 알려주지 않았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에게 더 큰 독이 아니었을지 걱정이 되는구나. 나는 그때 힘이 없었어. 다른 가족들이 혼자 남은 너를 어디 데려가니 네가 키우라니 할 때마다 나는 그게 어찌나 듣기 싫던지 제가 키울게요 라고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어. 네가 어디로 가버리기 전에 좋은 추억을 남겨주자 했던 거였지. 그럼 그때 저와 같이 놀이공원에 갔었던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그때 같이 갔던 걸 너희 엄마라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긴 너는 그때 많이 어렸으니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때 내가 너에게 했던 말도 기억이 나니?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모가 나중에 너를 꼭 찾을 수 있지라고 했던 그 말 기억은 하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 당시 너무 어리다 보니 기억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태껏 이모를 엄마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모가 찾을 수 있지 이 말을 엄마가 찾을 수 있지 이 말로 기억하고 있었네요. 이모는 그때 놀이공원에서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어준다 했을 때 2장 찍어달라 이야기를 하셨다는데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던 거예요. 평소 이 사진을 본인 회장실 방 책상에 올려놓고 사시면서 늘 저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셨답니다. 그렇게 늘 항상 가까운 곳에 제 사진을 놓아두고 계셨기 때문에 큰 신우가 비서 일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모가 항상 그 사진을 애지중지하고 어떨 때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물어봤었다 하네요. 큰 신우가 다급하게 연락을 했던 것도 이 오랜 시간을 혼자 힘들어하셨던 이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왜 여태까지 이모가 저를 찾지 못했는지도 이때 같이 알 수 있었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 이름을 정수아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것도 외할머니가 고아원에 저를 두고 올 때 혹시나 이모가 저를 찾을까 하는 마음에 노심초사 생판 다른 이름으로 알려주며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 그 이름인 줄 알고 있었죠. 이 사실도 이야기하자 이모는 우리 엄마도 참 독한 양반이네 하면서 가슴을 치셨어요. 저를 찾지 못하게 이름을 바꾸신 거니까 말이에요. 이모는 그제서야 제 진짜 이름도 알려주셨었답니다. 그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여태 아무것도 없던 인생에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확신을 나의 원래 이름을 찾으면서 느낄 수 있었답니다. 사실 이모는 그렇게 저를 떠나보낼 줄 모르셨다 해요. 외할머니랑도 정말 자주 싸우셨고 제발 데려오라고 울고불고 난리까지 치셨다는데 외할머니는 꿋꿋하게 네 인생이나 살으라며 알려주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없어진 후에는 이모는 저에 대한 죄책감이 더해져서 여태 독신으로 사셨다 해요. 내 이름 3글자와 저 사진에 집착하느라 연애고 결혼이고 눈에 잘 안 들어오셨다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공해야겠다 생각하셨대요. 자신이 유명해지게 되면 제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뒤늦게 들은 사실 중 하나는 사실 큰 신우가 저를 보았을 때 그 사진에 있는 꼬마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대요. 하지만 이모가 알고 있는 이름과 또 제가 기억하는 여태까지의 제 이름과 다르다 보니 그냥 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다 하네요. 생각해보면 저를 알아본 사람들이 큰 신우 외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름이 아예 생판 다르다 하면 헷갈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이전에 엄마를 찾기 위해서 경찰에 DNA까지 등록을 해놓았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싫다 하셨을 때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사진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살아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등록했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제가 찾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이모였기 때문에 DNA가 맞지 않아 그렇게 해도 제가 이모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모는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나 싶어 궁금했어요. 이모는 현재 미용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게 잘 되면서 전국적으로 점포를 다양하게 갖고 계신다 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는지 저도 아는 브랜드여서 신기했었는데요. 이번에 신제품 런칭 행사를 하기 위해 경호원까지 불렀었던 건데 큰 신우의 연락을 받게 되면서 급하게 오셨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구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이모가 지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이모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정말 서로 이모 조카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저에게 가족하고의 기억나는 추억이라곤 그거 하나뿐이었거든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글쎄 정말 그때 나랑 같이 놀이공원에 갔던 우리 이모가 맞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날 우리가 갔었던 놀이공원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동상이 사자 동상이었고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은 후에 먹었던 솜사탕, 그날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놀이기구를 마저 다 타지 못하고 식당에 잠시 들어와 비를 피했던 순간까지도 기억이 모두 똑같았어요. 그리고 내친 김에 유전자 검사까지 해보게 되었는데 25% 일치로 나오는 거 있죠? 실제로 이모와 조카 사이에는 25%의 일치율이 나온다 하는데 그 숫자를 보고 정말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했었죠. 저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저희 남편과 큰 신우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하자마자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던 큰 신우와 남편은 저를 껴안으면서 정말 너무 잘됐다 해주는데 여태 험한 꼴 보느라 저뿐만 아니라 이 둘도 고생이 많았는데 싶어 너무 잘됐다 싶었어요. 이날 남편은 심지어 눈물도 한 방울 흘렸었답니다. 이모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날이기도 했어요. 너무 잘 됐다, 올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어떻게 우리 회장님이 찾던 조카가 올케였을까? 자기야, 진짜 고생 많았어. 여태 늘 이 문제로 힘들어 했었잖아. 이제 정말 든든한 가족이 생겨서 다행이다. 난 자기하고 큰형님한테 더 고마워요. 든든한 가족은 이모만이 아니라 둘도 나한테 얼마나 큰 가족인데요. 아니야. 그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못 있어줘서 미안해. 남편이 운 이유는 제가 이모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있었지만 그날 자신이 없는 동안에 벌어진 일에 굉장히 미안했기 때문이에요. 원래도 다정한 사람이고 남편이 있을 때에는 사실 시어머니도 작은 신우도 저에게 대놓고 뭐라 못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낌새가 보이면 남편이 화를 내주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셋이 많이 다투기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둘 다 저희 남편에게 남다른 애정이 있으니 저를 싫어하게 된 거잖아요. 그 사실도 남편이 알고 있어 하루는 아예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엄마, 작은 누나, 진짜 한 번만 더 얘한테 뭐라고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진짜 얘 데리고 도망쳐서 숨어 살고 싶은 거 나 지금 꾹 참고 있는 거야. 저걸 지금 키워준 엄마한테 말이라고 못하는 소리가 없다. 쟤 만나니까 내 아들도 변했어. 나 참 진짜 서러워서. 그러니까 더 그러지 마시라고요. 작은 누나도 똑같아. 더는 안 참아. 그 착한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작은 신우도 처음에는 좀 사그라들었었어요. 물론 얼마 안 가 다시 심해지긴 했지만 더 이상 남편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었거든요. 그 대신 뒤에서 몰래 둘이서만 있을 때에는 저를 싫어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던 거예요. 전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그러지 않기도 하고 제가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이 있는 남편은 가족들이랑 싸우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따로 길게 이야기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저를 아예 내쫓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미 사태는 다 끝났었지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너무 미안하다 울더라고요. 이미 다 끝났는데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했어도 그 지경까지 갔을 줄은 몰랐다면서
네가 싫으면 더 이상 시댁하고 연락도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도 작은 신우에게도 아직 앙금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모를 만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남편이 시댁하고 연을 끊거나 척지며 지내지 않아 주었으면 했어요. 그렇게 딱히 남편은 그 당시의 사건을 시댁에 이야기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죠. 이렇게 다정하니까 제가 그리 힘들었어도 참고 살 수가 있었던 거구나 싶네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란 건 저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모가 저희 식구라는 게 밝혀지니까 작은 신우와 시어머니는 이제 망했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납작 엎드려 지내시는 중이에요. 특히 작은 신우는 큰 신우에게 도움을 받아 이모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있었다 하는데요. 나름대로 큰 신우 덕에 꽤 괜찮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니까 더 노심초사한 거였어요. 이제 저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으니까 어찌나 기가 죽어 사는지 좀 고소했어요. 제가 눈에 보여도 그냥 눈에 피하고 마는 거 있죠? 시어머니 역시 제 눈치를 보면서 만날 때마다 하지도 않았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가 건강은 어때? 항상 힘들지?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알지? 이러시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간사하게 사람이 바로 바뀔 수가 있는지 싶었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투와 호칭까지 대우가 180도 달라져 버렸죠. 무엇보다 이모가 제가 당시 예비시댁에서 받았던 대우를 알게 되고 나서 정말 노발대발 하셨었거든요. 원래는 속상해 하실까봐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를 처음 만나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제가 거지꼴로 있었으니 얼마나 의아하셨겠어요. 그때 넘어져서 흙투성이었던 데다가 제 짐이 가득한 캐리어하며 떨어져 더러워진 지갑도 한몫했었고요. 그 자리에서는 크게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왜 일어난 거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되어서 말해주었으면 한다 하시면서요. 하는 수 없이 있는 대로 털어놓게 되었고 이모는 듣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것들 다 자를 거라 그러셨고요. 제가 오히려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작은 신우가 그때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졌었네요. 어찌나 고마워던지요. 자기가 옛날엔 미쳤었던 거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걸 왜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대했나 괜히 밉더라고요. 하지만 이모 덕분에 그때 처음으로 천군만마 같은 내 편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서는 분명 이겨내기 어려웠을 시간인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겨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참고로 저를 고아원에 버리고 오셨던 우리 외할머니는 2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 들었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저를 끝까지 미워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사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던 애니까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또 펑펑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모에게 제 이야기를 하셨다 했거든요. 저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모 말을 들어보니까 고아원에 저를 맡긴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해요. 그 어린 걸 거기 두고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도 집에서도 이모 몰래 내내 오셨다네요. 너무 미안하다고요. 죽기 전에 꼭 찾으라는 요원까지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싶어서 또 눈물이 났나 봐요. 고아원에 버릴 정도면 그만큼 내가 짐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나쁜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는데요. 그 시기에는 외할머니도 어쩔 수가 없으셨던 거겠죠. 안 그래도 막내딸이 죽어 서럽고 슬픈데 거기에 이모까지 결혼도 안 하고 저를 책임지겠다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저도 이제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되고 나니까 이해가 가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10개월 정도 지나고 저희는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모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이모에게 일도 따로 배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미 시댁이 저를 안 좋게 대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남편도 큰 신우도 결혼 당일까지 무척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처음 시댁으로 향하는 길에 저도 엄청 걱정했었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 다 그리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거짓말처럼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작은 신우의 직장을 지켜준 분인지 몰라도 작은 신우까지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보려고 옆에서 계속 말 걸고 그러는 거 있죠? 신혼여행 재미있었어요? 나도 하와이 너무 부럽더라. 가보고 싶은 지역이었는데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형님도 꼭 가보세요. 이렇게 대충 대답하고 말았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지셨는데요. 엄청나게 살가워지시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며느라가 아직 손주 소식은 없지? 괜찮으면 내가 한약이라도 하나 해줄까 하는데 괜찮을까? 한약이 어떤 게 잘 맞으려나? 내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갈래? 억지로 웃으면서 대하는 게 딱 눈에 보였었어요. 이전에는 연애만 하는 때에도 명절 같은 날에 불러내서 그렇게 음식하는 거 시키고 구박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시댁 제사나 신우 생일까지 꼬박꼬박 챙기라 잔소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는 일절 한마디도 안 꺼내세요. 그런 일로 연락하거나 하는 일도 이제 없어지게 되었고요. 처음에 이모는 너 힘들면 결혼하지 마라. 이모랑 평생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전 그래도 작은 신우와 시어머니만 미웠던 거거든요.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듬직하게 해주고 늘 혼자였던 삶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었어요. 큰 신우 역시 작은 신우와 시어머니가 괴롭힐 때마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었어요. 바로 앞에서 제 방패처럼 계셨었잖아요. 게다가 둘 다 그 중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제가 옆에서 바로 지켜봤기 때문에 또 잘 알잖아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결혼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혼주석에는 이모가 앉아주셨답니다. 결혼 자금부터 신혼 살림까지 하나하나 다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거절을 했는데도 이모의 마음을 이길 순 없었어요. 이모, 저 괜찮아요. 여태 나름대로 열심히 모았어요. 저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너를 지켜준 조카 사이에게 고마워서 선물해 주는 거지. 이렇게 다 해주시고 너무 죄송해서 그러죠. 네가 거절을 하는 게 내가 더 민망한 거야. 신혼살림은 정말 이모가 안 해준 게 없었어요. 냉장고부터 세탁기, 건조기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그 외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하시면서 늘 제가 필요한 것부터 살펴주신답니다. 이모하고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저녁 식사 자리를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며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이야기하려면 멀었겠죠? 고아였던 시절이 거짓말처럼 요즘에는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전에 혼자 울며 지냈던 날들이 거짓말 같다니까요. 현대판 신데렐라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제 이야기 아닐까요? 이전에 고생했던 것에 보상이라도 받듯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면 원래 가장 밝은 시간은 해 뜨기 전 새벽 시간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처럼 금방 해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남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생선 가게를 하면서 어렵게 절 키워주셨는데
시가에서는 그런 저희 집을 마음에 안 차 했었죠. 뭐 하나 별 볼 일 없는 집이랑 결혼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만 있다. 생각 잘해봐야 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생선집 딸내미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너 뭐 변변찮은 직장 다닌다고 그래서 그러냐? 그럼 어때? 부모가 멀쩡히 다 지원해주는데. 배워먹지도 못하네. 뭐가 좋다고 그러는지. 뭐 변변찮게 봐줄 만한 낯짝도 아니구만. 시부모는 남편을 뜯어 말리며 절 무시했어요.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 아니면 나한테는 아무도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그런 줄 아시라고요. 아무리 반대를 하셔도 난 이 여자랑 무조건 결혼할 거니까. 그래도 남편이 저 아니면 죽겠다고 드러누울 정도였고 저한테는 아무리 부모님이 반대하고 집안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해도 자기가 지켜주겠다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었어요. 결혼 전엔 정말 저를 끔찍이 아껴주던 남자였거든요. 결국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가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저도 그 불 보듯 뻔히 힘겨워 보이는 길을 남편 하나만 믿고 덜컥 걸어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남편이랑은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니까 그 마음이 영원할 줄 순진하게 믿고 결혼을 한 거였죠. 저도 참 어리고 어리석었던 거죠. 한낱 갈대 같은 남자의 마음을 믿다니. 사람 감정이란 것만큼 믿지 못할 게 또 어딨다고.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것을 말이에요. 신혼 때는 그렇게나 잘해주고 좋아 죽겠다고 못살게 굴던 남편은 결혼하고서 한 3, 4년쯤 지나면서부터는 슬슬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점 무심해져 가기 시작했고 말도 툭툭거리면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는 점점 저를 타박하는 시가 사람들의 합세에 본인도 저를 구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가에서 절 구박하는 주된 이유는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가까이 되도록 아이가 들어서질 않아서 남편이랑 같이 검사를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제 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도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충격적인 건 다를 게 없겠지만 저희 때는 훨씬 더 그랬죠. 처음 그 검사 결과 얘기를 들은 게 어느덧 20년도 훨씬 더 된 일이니까. 저는 진짜 제가 죄인이란 심판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결혼해 살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사람 구실도 못하는 인간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 뒤로 시가에서는 틈만 나면 저를 구박해대기 시작했어요. 저거 아유 뭐 하나 볼 거 없는 게 들어와서 말이야. 뭐 봐줄 게 있어? 집이 괜찮기를 해. 낯짝이 형편이 있기를 해. 직업이 번듯하기를 해. 돈을 잘 벌어오기를 해. 귀한 내 새끼한테 못 미쳐도 한참을 못 미치는 년이 말이야. 그러면 순풍 애라도 잘 낳아서 대라도 잘 이어야지. 내가 뭐 저더러 많은 걸 바랬나? 여자가 돼서는 그거 하나를 못하냐 이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내가 무슨 복이 저런 걸 며느리라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런 것한테 장가를 보냈으니 내가 내 가슴을 내가 쳐야지. 그러면서 시가에선 저를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 뒤로는 참 외롭고 고된 살이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시가에서 구박하는 걸로도 모자라 남편까지도 합세를 했죠. 넌 진짜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애도 못 가는 여자랑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안 그래? 솔직히 막말로 네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예쁨이나 받아봤겠냐? 내가 잠깐 눈이 삐어서 그나마 너한테 그렇게 잘했던 거지. 비린내 나는 생선집 딸한테 그렇게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는 호구 같은 남자가 이 세상 어디 또 있을 줄 아냐고. 넌 나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 어디 가서 옳게 취급도 못 받을 거 이렇게 걷어줘서는 여증 내치지도 않고 데리고 사는 게 어디야. 그러면서 남편은 점점 더 저를 탓하고 옥죄어 왔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바보처럼 그런 취급 당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왜 그러고 살았느냐,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하니까요.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죄인이란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의 그런 말들이 소위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것도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그냥 제 쪽에 잘못이 있으니 당연히 제가 감수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너무 어리석었죠. 물론 진짜 나쁜 건 저희 시가랑 남편이었고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아마 절대 그렇게 당하고는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당시 제 경우엔 너무 이혼을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여자의 삶을 잘 상상하지도 못했고 이혼녀로서 살 날도 막막했고 그렇다고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못 됐으니까요. 친정이라도 좀 번듯했다면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나마 계시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힘겹게 사시는데 감히 도움을 청할 입장도 못 됐고 하나 있는 딸내미 이혼한다고 나이 드신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도저히 상상이 안 갔던 거죠.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좀 상황이 나아질까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이후 시부모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시누이가 대신 시부모 노릇을 하며 절 구박했거든요. 넌 진짜 우리 집에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 알지? 우리 부모님이 돈 욕심 없고 손익 안 따지는 분이라 망정이지. 다른 집 시부모들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짓이야. 가진 거 하나 없이 시집와서 대 하나 못 이은 며느리를 그나마 며느리 취급해준 게 어디냐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거 모르면 인간도 아니지. 나였어 봐라. 우리 민준이가 너 같은 년을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다? 국물도 없어 이거사. 내가 시모였어 봐라. 아주 얄짤없었지. 넌 운 좋은 줄 알아야 돼. 시누이는 시모보다 한술 더 떠 어이가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죠. 누가 들으면 시부모가 되게 잘해주기라도 한 줄 알겠어요. 근데 시누이는 그보다 더하긴 했죠. 시모도 안 시키던 것들을 저한테 시켜대고 자기 친구들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불러다 대놓고 식모 취급까지 해댔으니 말이에요. 시부모 돌아가시면 좀 편해질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남편은 시누이를 말리는 신용이라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누이한테 숙이고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시누이랑 시매부 내외가 돈을 좀 잘 벌어서 남편한테 자금도 잘 대주고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줬었거든요. 무슨 사업하겠다고 설칠 때 큰 돈도 덥석 빌려주고 말아먹고 나서도 남편한테 생활비까지 대줄 정도였죠. 남편 능력이 그리 좋지 않은데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게 시누이 덕이 컸어요. 물론 그 돈이 저한테까지 흘러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남편이 시누이한테 받은 돈은 죄다 자기 사업하는데, 자기 일하는데, 아니면 자기 유흥에 다 써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제가 시누이한테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그냥 한눈으로 보고 흘리고 만 거예요. 참 비겁하기 그지없는 남자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동안 제가 너무나 억울하게 참고 살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말았어요. 그동안 몇십 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억울하고 화나면서도 결국 숙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제일 큰 이유가 뭐였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어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뿐 아니라 남편 쪽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건 제 남편 친구를 통해서였어요. 사실 당시에 검사를 받은 병원이 남편 친구 병원이었거든요. 기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검사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말에 남편 친구 병원에 가 저도 남편도 같이 검사를 받았었죠. 그리고 결과로 제 쪽 문제라는 판정을 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는 그 당시 일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때 재수 씨가 우리 병원 와서 검사 받았던 거 있죠? 그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거요. 사실 그 불임의 문제가 재수 씨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놈한테도 있었거든요. 아니지. 말은 똑바로 해야죠. 재수 씨보다 그놈이 더 큰 문제였다고요. 그놈 병명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건데 그걸 그놈이 숨겨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재수 씨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놈이 불임인 거지. 이걸 내가 그동안 그놈 위해서 그렇게 숨겨주고 살았는데 아무튼 이제 와서 말해서 미안합니다. 재수 씨. 의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그 친구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름도 어려운 클라인필터 증후군이라는 게 염색체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병인데 불임 치료가 매우 어려운 병이라고 하더군요. 뚜렷하게 여성적인 체형을 갖거나 지능이 저하된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병을 갖고 있어도 지능도 멀쩡하고 육안으로는 이상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 사람도 많아 성인 되고 나서도 모르다가 임신 문제로 고민할 때쯤 알게 되는 사람이 많다고요. 아마 제 남편이 후자의 경우였나 봐요. 검사 결과를 보고 남편은 친구에게 부탁해 저에게는 그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고 시가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자기 아들 탓하기 싫으니 모두 나에게만 뒤집어 씌우면서 살아왔던 거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뭔가 남편에게서 그동안 좀 남성 호르몬이 적은가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제야 생각해보니 그게 다 그 병 때문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채모도 유독 적고 이런 부분들 말이죠.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수 씨. 하도 성태 그놈이 사정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런 거 밝혀지면 죽겠다고 줬는데 친구로서 어떻게 그런 사실을 폭로를 하겠습니까? 저도 뭐 그놈이 뒤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전혀 몰랐죠. 지도 양심이 있으면 재수 씨 탓은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근데 말이야 난 자기 이런 엄청난 비밀까지 지켜줬는데 그놈은 내가 진짜 그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걸 생각하면 아직도 열불이 뻗쳐요. 자기는 고작 그 정도 말도 못 지켜서 날 이 꼴로 만드나 그래? 내가 하도 열이 뻗치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재수 씨한테 내가 아는 거 모조리 다 말할 작정으로 온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의사인 남편 친구가 자기 병원 직원이랑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걸 제 남편이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술에 취해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의사 친구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아버리게 되고 만 거죠. 그 덕에 그 친구는 이혼을 당하게 생긴 처지가 됐고요. 참, 이걸 끼리끼리라 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지들끼리 들어온 비밀 숨겨주면서 뒤로는 이러고들 있는 아주 얄팍하게 그지없는 우정이었죠. 아무튼 그런 사실까지 알게 되고 나니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홧김에 짐을 챙겨 나와 가출했고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가 된 친구 집에 가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있으면서 전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배우자가 불임이라는 사실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힘든 건 배우자가 날 평생 속여왔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구박받는 걸 다 지켜보고 심지어 거들기까지 했던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남편이 계속 연락을 해대며 자기한테도 해명할 시간을 달라 보챘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희연아, 나 그냥 이혼하려고. 더 이상은 그 사람이랑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이혼하면 난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내가 이 나이 먹고 이혼까지 해서 어떻게 사나 싶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혼자 외롭게 살더라도 차라리 사람답게 사는 게 낫지. 내가 대체 뭐라고 살았던 거니? 그래, 현진아. 이혼 그거 별거 아니더라. 나 봐. 얼마나 떳떳하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지.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 인간하고 하루라도 더 같이 살아봐야 뭐하니? 잘 생각한 거야. 결심 잘했어. 그렇게 제가 이혼을 마음먹은 무렵
갑자기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러면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죠. 다름 아닌 제 남편이 사고로 저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였습니다. 비록 원망과 미움이 컸고 헤어짐까지 결심한 남편이었지만 갑작스레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래도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다 술이라도 취해 사고가 난 건 아닌가 죄책감도 들었어요. 제가 남편 전화를 모두 무시했고 연락도 일절 받지 않은 지가 꽤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건지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오만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실은 제가 그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을 때 그 여자랑 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둘은 술이 잔뜩 취해서는 팔짱을 끼고 신호 위반으로 찾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골로 가버린 거였더라고요. 이 인간은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날 기만했구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환장할 일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남편이 어쨌든 사고로 숨졌으니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험금 수령 때문에 알아봤더니 글쎄 남편 보험금 수령인이 신우이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었죠. 그동안 남편 보험금을 다달이 낸 건 저였거든요. 사실 남편 보험 같은 거 저는 들 생각도 돈 낼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신우이가 하도 닥달을 해댔었거든요. 네가 아무리 무능해도 말이야. 나가서 단돈 100이라도 벌어와야지. 애도 못 낳는 게 집에서 전업주부로 뒹굴면서 살아서야 되겠어? 양심이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일을. 이래서 남편 보험금이라도 되고 다만 몇 푼 반찬값이라도 보태야 사람 노릇은 할 거 아니니. 너도 인간인데. 그러면서 남편 보험금 비싼 값을 저더러 감당하라고 신우이가 종용을 했었죠. 그래서 쇠 빠지게 일해서 남편 비싼 보험금 감당하고 했었는데 그게 다 일부러 저 일 시키려고 더 비싼 보험을 들었던 거였나 봐요. 심지어는 보험 수익자도 본인으로 해놓고 말이죠. 결국 전 그렇게 남편 보험금 한 푼 받지 못했고 억울하게 쫓겨나다시피 하고 말았어요. 무능했던 남편에게 그나마 있던 재산 중 돈 될 만한 것들은 죄다 신우이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은 신우이로부터 자금을 자주 지원받아 펑펑 쓰면서 생활해 왔으니 그럴만도 했죠. 결국 그렇다 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 있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는 처지로 나오게 된 저는 다시 가출 당시 신세를 졌던 친구 집에서 지내는 처지가 됐어요. 정말 미안하다 희연아. 당분간만 신세 좀 질게. 내가 월세는 부담할게. 당분간만 부탁 좀 하자. 예, 됐어.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너도 나 힘들 때 내 하소연 다 들어주고 나 도와줬잖아. 우리 둘 다 친구라고 많지도 않은데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지. 걱정하지 말고 필요할 때까지 있어. 나도 너 있으니 안적적하고 좋다 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은 자꾸만 연이어 겹쳐오고 마는지. 그나마 다니던 직장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몇 달 뒤에 잘리고 만 거예요. 저는 그동안 대형마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여기저기 대형마트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인원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탓에 우리 마트 직원들도 좀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마트 역시 인원 감축을 하게 됐고 나이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고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저는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새로 써왔다 보니 마땅한 퇴직금도 얼마 받지 못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정말 절망스럽기만 하더라고요. 혼자가 됐지만 직업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텐데 앞길이 막막했죠. 그런 제게 친구가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있다며 집 밖으로 절 불러내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봤더니 웬 솜사탕 기계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이게 서프라이즈라니 좀 우습긴 한데 너 이거 우습게 볼 거 아니다? 이게 은근히 쏠쏠하게 돈이 된단 말이야. 너도 알지?
내가 전업주부로만 평생 살다가 남편이랑 이혼하고서 얼마나 앞길이 막막하던지. 그래서 내가 안 해본 게 없잖니. 붕어빵 장사에 군고구마 장사에 이 솜사탕 장사까지. 근데 이것들이 보기엔 좀 허름해 보여도 무시할 거 못 된다 너. 그리고 요즘이 딱 운동의 기간 아니니. 이럴 때가 바로 대목인 거지 대목. 이 근처 학교들 운동회 일정표 내가 입수해 왔거든. 요때 맞춰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크게 한몫 챙기기 좋다니까. 코 묻은 돈 한 푼, 두 푼이 또 모으면 은근히 큰 돈이 되거든. 친구가 그렇게 솜사탕 기계를 빌려다 주면서 제게 권했고 처음엔 안 해본 일이라 좀 고민은 됐지만 가뜩이나 머리도 복잡한데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냐 싶더라고요. 일단 뭐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머리도 식히고 다시 뭐 해먹고 살지 궁리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주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운동회 날 대목 장사를 하게 됐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기계로 하는 거다 보니 몇 번 연습하면서 익히게 됐고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마트 일을 오래 해왔다 보니 뭐 그렇게 특별히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원래 노점은 불법이지만 학교들이 운동회 날에는 그냥 다들 눈 감아주고 그런다기에 별 걱정을 안 했는데 네 번째 학교의 운동회 날 학교 경비원에게 딱 걸리고 만 거예요. 에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는 무슨 시골 핫바리 학교인 줄 알고 이러시나. 이런 부자 학교에서 그런 설탕 덩어리 불량식품 같은 거 팔아봤자 애들 먹이지도 않아요. 무슨 이런 학교에 그런 걸 들이밀고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어, 아줌마가 참. 경비원이 솜사탕 기계를 끌고 들어선 절 비아냥대는 거였죠. 그냥 좋게 말해도 될 것을 조롱까지 해대며 하니 저도 열이 받아 살짝 말다툼이 일었지만 결국 제가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경비원과 좀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5학년쯤 돼 보이는 녀석이 다가와서는 말을 거는 거예요. 응? 엄마가 왜 여기 있지? 꼬마가 옆에서 자꾸 엥거리며 자기 엄마 타령을 해대는 거예요. 가뜩이나 바쁘게 정리하고 나가느라 정신이 없을 때라 그 아이를 상대할 정신이 없었죠. 꼬맹아, 나 네 엄마 아니야. 저기 가서 놀아라. 응?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랑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진짜 똑같은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데? 응? 옷이랑 머리랑은 다른데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꼬마는 저를 자꾸만 요리조리 살펴대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혼자 퍼뜩 뭔가 생각난 듯이 하고 놀라더니 후다닥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데려올 테니까 여기 잠시만 있으세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꼬마는 난리를 치면서 후다닥 뛰어갔고 뭔 일인가 싶으면서도 꼬맹이 한 명의 말에 지체할 시간은 또 없었어요. 옆에서는 경비원이 빨리 안 나가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와중이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정리를 마치고 학교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직전 갑자기 아까 그 꼬맹이가 엄마 저기야 저기 하면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타나는데 그 여자는 경호원처럼 보이는 정장 차림의 장정들 몇 명에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가 다가올수록 점차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맞은편에 그 사람도 놀라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거기엔 마치 거울을 보는 듯 저랑 너무나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이게 혹시 환상 속인가?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져 왔어요. 갑자기 내 눈앞에 내 도플갱어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자가 울먹거리면서 저를 와락 껴안는 거예요. 내 동생, 드디어 찾았다 내 동생.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널 찾아 헤맸는지 아니? 뜻밖의 상황에 그렇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품에 안겨서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자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며 어리둥절한 채 서 있는 절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넌 너한테 언니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쌍둥이 자매야. 생각해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겠어. 안 그래?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우리가 가족이고 내 언니라고 주장하는 걸 단번에 믿기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경우는 좀 달랐죠. 그냥 저랑 똑같이 판박이 마냥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 쌍둥이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언니는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해 나름 일군 것도 제법 되는 재력가가 됐지만 사실 원래 우리 집은 참 어렵고 가난했어. 그런데 애를 하필이면 쌍둥이로 낳은 거지. 그러다 엄마는 우리 낳고 3년도 안 지나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키워야 하는 처지를 할머니는 막막하게 생각했었나 봐. 자기 아들 고생할 게 우리 둘의 아니보다도 더 걱정됐었나 봐. 친할머니는 집에 딸이 둘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가뜩이나 힘든 내 아들 고생시킬 거 뭐 있나 하고는 너를 데리고 나갔던 거야. 그렇게 널 데리고 나가서는 그만 시장에서 잃어버린 척하고는 동네에 애 없는 집에다 줘버리고 온 거였어. 할머니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고 나랑 아빠도 평생을 우린 내 동생을 잃어버린 줄로만 알고 살아왔었어.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죄책감에 그 사실을 고백한 거야. 그러면서 널 누구한테 줬는지도 밝히고 가셨고. 하지만 뒤늦게 찾아보니 널 데려간 양부모는 이미 동네를 떠나버린 뒤였고 누구도 연락처를 알지 못했어. 그래서 찾을 길이 막막했지.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행방을 알 길이 없었어. 그 옛날에 뭐 휴대폰이 있기랬니 아니면 제대로 된 연락처를 주고받기랬니. 그저 한 동네 살던 이웃들이지. 어디로 이사를 간 건지 어디 가서 뭐라고 사는지도 알 길이 없으니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어. 언니의 고백에 전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제가 평생을 친부모라고만 믿고 살아왔던 제 부모님에게도 미칠 듯한 배신감이 들기 시작했죠. 아니,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옆집에서 얻어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를 그런 식으로 데려다 키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못 낳는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엄마에게 가서 울며 따졌고 엄마는 제 앞에서 싹싹 빌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들어서질 않고 너무너무 아이가 갖고 싶었는데 그때 눈에 네가 들어왔어. 이따금 시장에서 생선 사러 오는 할머니 등에 업힌 쌍둥이 자매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눈여겨봤었지.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부러워서 나도 모르게 이런 딸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걸 할머니가 귀에 담아뒀었나 보더라. 어느 날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마 거절을 못했다. 그 집에서는 필요가 없어 떼어내버리고 싶다는데 나한텐 네가 얼마나 귀하고 예뻐 보이던지. 저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며 자랄 바에야 내가 잘 키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데려온 거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키우겠다는 다짐을 하고서. 너한테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아무리 탐이 나도 사람을 그렇게 데려오는 게 아닌데 너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현진아. 엄마가 꺼이꺼이 울어대며 제게 빌기 시작했고 저 역시 말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엄마 아빠가 그 힘든 형편 속에서도 절 사랑으로 잘 키워준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단 한순간도 저희 부모님이 제 친부모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한 적이 없을 만큼 절 친자식처럼 아껴준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엄마의 말에 저도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차마 그 배신감과 허무함과 알 수 없는 복합적인 온갖 감정들을 다 추스르긴 어려웠고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엄마 집을 나섰죠.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정말 너무나 큰 헛헛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나마 의지할 구석은
가난하지만 정든 친정이었는데 그 친정마저도 진짜 내 가족은 아니었다니.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런가. 나에겐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고 힘든 일들만 일어나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와중 친언니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자꾸만 절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 했고, 그런 언니를 만나 저희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하기도 했죠. 저만 힘들게 산 줄 알았지만 들어보니 언니의 인생도 그리 만만하지는 않았더군요. 언니는 지금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힘든 역경들이 많았더라고요. 언니가 지금 경호원을 그렇게 대동하고 다니는 이유도 예전에 사업상의 분쟁과 관련이 있더군요. 자기한테 보복을 하려는 사람한테 당할 뻔한 적이 있었고 목숨의 위협까지 느낀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칠 정도였죠. 그래서 그 뒤 트라우마 때문에 경호원을 그렇게 대동하고 다니는 거고 사생활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친언니도 저처럼 난임을 겪어서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친언니 자식이 여태 초등학생인 게 너무 어리다 싶었는데 40대 중반이 다 돼서 아주 어렵게 낳은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남편 쪽 문제가 더 크긴 했었다지만 쌍둥이 언니도 애를 못 가져서 힘들었다는 걸 보면 자매가 둘 다 타고난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아무튼 아주 어릴 때부터 남편 만나 결혼한 후의 삶들까지 저희는 모든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시부모랑 시누이가 저를 얼마나 갈궈왔는지도 하소연을 했죠. 그 대목에서 친언니는 완전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고. 보험금에서 제 몫을 주장해야 된다고 저보다 더 열이 받아 날뛰어댔죠. 그런 언니에게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어요. 나라고 안 알아본 건 아니야. 그런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지정된 수익자가 아니면 못 받는다더라고. 이미 그렇게 수익자가 정해진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만 들었지. 방법이 없대. 어쩌겠어.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다는데. 아니야. 꼭 그렇지가 않아.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물론 내가 보험 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지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렇게 넋놓고 당하고만 있을 일은 아니야.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안 그래? 아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우리 변호사한테 손을 써야겠다. 내가 도와줄게. 언니는 변호사 통해 소송을 걸어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게 됐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생각도 못했을 텐데 언니 덕에 용기를 낸 거였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는 지정된 수령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고 제가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혜택을 받는 권리와는 별개라 수령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낙담했죠. 그래, 역시 별 수 없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수령인이 남편분의 의도와 다르게 지정이 됐거나 혹은 남편분이 수령인을 지정하는 과정에 어떤 압력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볼 만한 특이점이 있을까요? 변호사의 말을 듣는데 퍼뜩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그동안 시누이한테서 금전적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시누이나 시매부로부터 이런저런 타박도 받고 꾸지람도 듣고 또 그 사람들 일 뒤처리도 해주고 그랬던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편도 겉으로는 굽신굽신하면서 뒤에선 욕하기도 하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문득 어떤 기억 하나가 스쳐갔어요.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는 그래,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꼴랑 하나 있는 이 낡은 집이고 내 죽고 나면 나올 보험금이고 다 누나 찾으지.
내가 아주 노예지 노예. 아주 지들이 나한테 다 베푸는 척은 하면서 결국은 내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내가 팔자 좋게 받기만 하는 줄 알지. 하면서 술에 취해 주정을 해대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남편 앞으로 사업 자금도 대주고 이것저것 도와주는 대가로 신우이 심해부가 이런저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떠올랐고 변호사와 상의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 죽고 제대로 된 재산은 못 챙겼지만 쓰잘데기 없는 남편의 유품들은 다 제 몫이었거든요. 그중에는 일기장이나 각종 메모 같은 것들도 있었고 말이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엄두가 안 나기도 해서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만 있었는데 하나도 태우거나 버리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더라고요. 남편이 남긴 메모와 일기 등에는 신우이와 심해부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저희는 그 증거들을 이용해 신우이가 반강제로 협박을 해 보험 수령인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았다는 걸 포착했고 승소의 가닥을 잡을 수 있게 됐죠. 소송 과정에서 자기네 쪽에 불리한 상황이 된 걸 알고 나자 신우이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2차 심리 이후에 날 쫓아와서는 말 좀 하자면서 나한테 지랄을 해대기 시작했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게 갑자기 어디서 무슨 용기가 나서 소송을 다 걸고 그래? 좋은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말이야. 야, 너 좋은 말로 할 때 포기해. 그게 신상에도 좋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네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이 소리야. 알아들어? 글쎄요.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보면 알 일 아닐까요? 뭐? 아니 근데 인연이... 야, 이제 우리 성태 죽고 나니까 배는 게 없니? 이제 신우이도 아니다 이거야? 헛다 대고 이게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이걸 확... 그러면서 신우이가 제게 손까지 올리려는 찰나 저희 언니가 나타났죠. 어따 대고 감히 내 동생한테 손을 올리고 있어? 이 가짜는 게. 뭐야? 왜 둘이 똑같이 생긴... 너한테 언니라도 있었니? 아니, 어디서 갑자기 똑같이 생긴 게 나타나서는? 그래, 내가 우리 현진이 언니다. 지금까지 내 동생이 힘없이 혼자라 함부로 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니거든? 내 동생 어디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네 앞날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져줄지 한번 기대해봐. 쌍둥이인데도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아와서인지 언니는 기백이 장난 아닌 사람이었고 언니가 그렇게 기선제압을 하며 소리를 치기 시작하자 신우이도 한 발 물러서더군요. 신우이는 저한테 친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고 언니가 하고 있는 차림새나 말투하며 함께 온 경호원에 포스하며 저희 언니가 보통 아닌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나한테 연락해서는 친언니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저는 언니 이름이랑 회사 이름만 알려주고 알아서 찾아보시라고 했죠. 솔직히 그때 언니 이름을 알려준 건 순전히 저의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신우이한테야 알 거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인데 내심 저희 언니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우이가 원래 투기도 많이 하고 돈이라면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라 제 언니에 대해 알고 나면 눈에 불을 켜고 부러워할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평생을 신우이한테 당하고 살다가 친언니 등에 업고 신우이한테 한 방 날리니까 그렇게 통쾌할 수 없었던 거죠. 네가 그렇게 무시해댔지? 근데 나한테 이런 언니가 있었다? 어쩔래? 난 이제 우리 언니가 지켜줄 거니 이제 너 나한테 절대 함부로 못할 거야. 어때? 하면서 자랑하고 뻐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회사 이름이랑 언니 이름을 알려줬던 거고요. 그렇게 제가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신우이는 나름대로 뒤에서 조사를 해봤고 저희 친언니의 존재에 대해 알아봤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나오기 시작했죠. 저기, 그 재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내가 자기한테 사망보험금 유류분 다 줄게. 그러면서 전에 없던 식으로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저더러 다른 부탁을 하기 시작했죠.
대신 내가 그거 다 자기 줄 테니까 말이야. 대신에 나 자기 친언니분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사실은 내가 올게 친언니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알고 보니 신우이가 노리고 있던 투자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그 모임에서 꽤 입김이 센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전혀 모르고 살던 세계지만 부자들 사이에선 아름아름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신우이는 늘 진짜 부자들의 어깨 너머를 기웃거리면서 자기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용을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콧대가 높아서 아무나 잘 안 끼워주잖아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절 통해서 언니와 연이다 어떻게 줄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나 보더라고요. 사망보험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솔직히 신우처럼 돈 좀 만지는 사람한테야 차라리 사망보험금을 포기하고 투자 모임의 일원이 되는 게 더 이득이 될 확률이 높을 테니 그런 판단을 한 모양이었죠. 워낙 돈 버는 일에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라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그때부터 저랑 언니에게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하더군요. 신우이의 속이 훤히 보이다 보니 친언니와 저는 머리를 썼죠. 예, 나한테 괜찮은 생각이 있는데 말이야. 저거 한번 제대로 꼬셔서 엿먹이는 게 어떻니? 너한테 그동안 저게 해온 게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재미없잖아. 될 것 같이 애간장을 태우다가 막판에 뻥 하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하는 편이 훨씬 타격감이 클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래서 일부러 친언니는 신우이에게 맘에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제 동생한테 하셨던 걸 들은 이상 잘해줄 마음이 없는 건 이해하시죠? 그쪽이 워낙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네, 그럼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부분은 평생 두고두고 다 갚아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요. 내 동생한테 잘해주시면 투자 모임에 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과와 반성이 먼저입니다. 그동안 내 동생 구박하고 힘들게 한 거 다 사죄하고 잘하시라고요. 그럼 한번 나도 천천히 생각을 해볼 테니까. 어때요? 그러자 신우이는 자존심이 팍 상했나 보더군요. 근데 제가 그냥 언니분한테 하면 안 될까요? 신우이는 그렇게 무시해온 저한테는 죽어도 숙이긴 싫다 이거였죠. 반성하니 뭐하니 하시더니 그건 다 구라였나 보다. 싫으면 마셔도 돼요. 나야 손해볼 거 하나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옳게 동생분한테 두고두고 갚아야죠. 예, 그래야죠.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신우이는 그렇게 굽신굽신거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신우이와 제 관계가 완전 역전이 되고 말았죠. 제가 신우이한테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언니한테 다 읊어줬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언니가 신우이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사준 제 차 대신 새 차 해주고 마트에서 장 보다가 우리 집에 나르고 별별 일들을 다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한이 맺혔던 것 중에 하나가 신우이 친구들 앞에서 절 하녀 취급했던 거였거든요. 자기 친구들이랑 집에서 모임 갖는 와중에 급한 일이 있다며 저를 하도 다급하게 불러서 집으로 갔더니 사람을 무슨 하인 취급하면서 이것저것 시키고 친구들 잔심부름까지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나서 저도 똑같이 해줬죠. 일부러 사람들이 이딴 말 안 하고 불러다가 상차리게 하고 치우게 하고 구두굽 망가진 거 고쳐오게 하고 저는 더도 덜도 말고 딱 자기가 했던 그대로 돌려줬어요. 신우이는 부글부글하면서도 거기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으니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신우이 성질을 아니까 저는 속으로 더 우습더군요. 얼마나 속으로 벼르고 있을까 싶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신우이가 저희 언니더러 슬쩍 물어보더군요. 혹시 그 일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래서 저희 언니가 말해줬죠. 그게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한번 모임 사람들한테 말을 꺼내봤는데 도저히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끼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이걸 어떡해? 그래도 난 최대한 잘 봐줘서 꼭 끼워주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소문이 안 좋게 난 모양이더라고. 있는 척이란 있는 척은 다 하고 다닌다면서요? 근데 진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 일인지 알죠? 나는 진심으로 꼭 끼워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싫다는 걸 어쩌겠어요? 아무리 내가 대표라고는 하지만 다수결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해하죠? 그렇게 신우이를 한 방에 까버렸죠.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 신우이는 저 쌍둥이 자매년들이 쌍으로 미친 년들이라고 나더러 사망보험금 빼먹고 농락했다고 길길이 날뛰고 지랄을 떨어댔지만 저희가 뭐 법을 어겼나요? 뭘 했나요? 처음부터 끼워주려고 얘기 꺼내본다 했을 뿐 그건 모임 사람들 마음 아닌가요? 사실상 그 모임의 대표격인 저희 언니 마음이고 말이죠. 이후 신우이는 어떻게든 투자 모임에 끼려고 용을 쓰다 어떤 모임 하나에 들어간 모양인데 줄을 서도 어떻게 그렇게 줄을 선 건지 투자를 잘못했다가 그나마 있던 돈마저 날린 모양이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도 투자 잘못했다가 한 방에 날리는 거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돈이란 게 모으기는 힘들어도 날리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다른 사람들 통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와서 저희 둘 다 웃으며 배가 아파 죽을 뻔했지 뭐예요. 그렇게나 별별 짓 다 해가며 모은 돈을 한 방에 날려버렸으니 다른 의미로 얼마나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할지 생각하니 어찌나 꼬습단지 말이죠. 전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된 친언니와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 언니 덕에 형부도 생기고 조카도 생기고 가족이 생겨 행복해요. 그리고 한때는 평생 친엄마라고 믿고 살았던 저희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 한때 참 컸지만 엄마와도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엄마가 깊이 뉘우치고 사죄하기도 했고 엄마는 가난한 형편에서도 날 잘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저희 언니도 그런 엄마를 제2의 엄마처럼 모셔주니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후 친언니는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제 경력 정도면 가게 하나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을 거라며 작은 가게 하나를 제 이름으로 여는 걸 도와줬고 저는 지금 엄마랑 둘이 같이 가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늙음하게 더 이상은 희망도 무엇도 없는 삶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삶에 이렇게 다시 볕이 들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젊은 시절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독히도 당하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혈압이 오르고 과거에 무지했던 제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늦게나마 다시 하나뿐인 언니도 찾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흐뭇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비록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 아니겠어요? 남편 놈은 골로 가버렸고 신우이는 쫄딱 망해버렸으니 이만하면 제가 승자 아닌가 싶어 웃음이 나네요.